친구 같은 아빠, 다정한 남편, 행복한 남자 박기영입니다. 이게 여러 같은 한호를 받으니까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평등의 관점, 그다음에 존중의 관점, 또 서로 소통의 관점, 멋지게 함께 이뤄가는 하모니라는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한자예요. 진짜 어려운 한자고요. 잘 쓰지 않아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한자인데요. 혹시 무슨 한자일까요? 줄탁동시. 여기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와, 세 분이 정답을 바로 맞히시네요. 예,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어려운 한자인데 어떻게 바로 맞히십니까? 자, 우리 정답 맞히신 분께 더 이왕이면 적극적인 칭찬, 지지, 격려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변에서 그분을 향하시고 좌우양으로 뒤로 돌아하시고요. 자, 두 손을 이렇게 가슴 높이 해보세요. 두 손을 가슴 높이 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높여줍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두 손을 가슴 높이 하고 그분을 주변에 정답 맞힌 세 분을 향해서 좌우양으로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외칠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요. 감탄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많은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칭찬과 지지와 격려 올려드리니까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좋으십니다. 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분 놀려주시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편견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이 사라지면 차별도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편견을 내려놓으면 많은 능력들이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쪽쪽 빨아들일 줄자라고 하네요. 탁자는 쪼을탁이라고 하네요. 쪽쪽 빨아주기도 하고 쪼아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가 이렇게 아래서 부화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명강사를 할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좋은 강의 될 수 없다. 이제 눈치채셨어요. 네, 출탁 동시에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가 보이시나요? 배가 보이시나요? 왼쪽부터 보면 다리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은 어디 가나 보여드리는데 꼭 그러신 분 있어요. 강사님, 전 배도 아니고 다리도 아닙니다. 그런 분 꼭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 배도 될 수 있네. 다리도 될 수 있네.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도 있고 기타 치는 멕시칸 아저씨 또 아주머니 모습도 있고요. 여러 상이 있어요. 가운데 잔이 하나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그랬죠. 야, 이거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잔이야 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이의 제기하더라고요. 목소리 딱 깔더라고요. 술잔입니다. 그 아이는 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학습되어 왔느냐, 어떤 또래 집단을 이루어왔느냐,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왔느냐, 어떤 사회에 어떤 조직 환경 속에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름살이 많은 메볼코의 할머니 모습이죠. 이 그림만 나오면 다들 이렇게 뒤집어 보시더라고요. 제가 돌려드리는 게 편하겠죠? 네. 전혀 다른 여왕 퀸이 됩니다. 입장 바꿔보자는 거예요. 역지사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조금은 더 건강한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애의 정의,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또 혹시 차별은 있지 않은지 혹은 편의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상고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있는데요. 직업 재활과 또한 관련 법들에 대해서 혹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네 번째는 또한 그러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생긴 우수 사례들을 몇 편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장애에 관련된 건 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요, 장애인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거. 그러니까 다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자, 많은 법들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는 있겠지만 특히 오늘 이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에 관련된 그 법에서 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및 직업 재활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회생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하고 이 직업재활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직업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뭔 얘기일까요? 장애인분도 다 근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본의 그 기저를 깔고 있지 않나요? 그죠? 자, 장애인 복지법, 장애에 관련된 보호법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받는 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는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특정을 쳤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분들은 이제는요, 정부의 정책과 시스템 및 제도가 내가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을 고용을 의무로 하는 그런 법 개정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분을 우리는 장애인으로 이렇게 규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엔에서는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기간 신체적 혹은 정신적 혹은 지적 혹은 감각적으로 손상을 가지신 분을 이제 장애로 이제 규정을 좀 해놨죠. 장애로. 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장애인 관련된 저희도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편견, 편의 제공,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에 관한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이 동등하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방해되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지적이든 감각적이든 이런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죠. 자, 장애는 지나는 개념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법은 그 전에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장애인 복지법은 원래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시작됩니다.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시작해요. 지금은 장애자란 말 안 쓰죠. 근데 법조차도, 우리나라 법조차도 장애자란 말을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요, 이제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81년도에. 그때 우리는 장애들을 5가지로, 장애의 영역을 5가지로 규정했어요. 그렇죠? 5가지로. 근데 2000년도에 또 오서 이거를 이제 5가지 더 추가했어요. 2004년도에 또 5가지 추가합니다. 결국은 뭘까요? 장애인 복지법에 지금 장애는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가 점점 진화한다라는 거죠. 자, 북유럽 중심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떨까요? 장애를 어떻게 해요? 60개, 70개 정도로 이렇게 장애 유형을 나누는 나라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혹시 외국 여행을 가면 언어가 잘 통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언어 장애 있죠. 뭐 언어적 장애, 문화적 장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장애로 이렇게 영역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자, 장애는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확산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밑에 수동적이라고 써 있는 이 그림하고, 자, 여기 능동적, 역동적이라고 하는 이 그림 같은 실체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실체는 어떤 실체예요?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는 실체였죠. 그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는 그랬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수혜적인 어떤 관점이 많았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장애인 복지는요, 당당한 인간, 권리, 어느 분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립의 관점이에요. 스스로 다 하시고요. 뭐, 더구나 이제 전동 휠체어도 있고 하니까 다 스스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점점 사회적 인식도 능동적인 관점으로, 그쵸, 역동적으로 어떻게 장애인 복지나 장애에 대한 또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되어 갔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같이 하실 때 반드시 내 선한 뜻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 되고요. 이제는 그런 아니 되고요. 내가 선한 뜻으로 도움을 주고 싶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전혀 그런 동의와 허락을 받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도움을 베풀면 오히려 그것이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수동적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장애 감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짝만 때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세게 때려도요, 전혀 아프지도 않고 느낌을 갖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환경이나 어떤 충격이나 어떤 문화적이든 어떤 그런 요소들로 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마다 다 받아들임이 다 달라요. 자, 감수성이에요. 장애 감수성이란 뭘까요? 모든 상황들을 누구의 관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셔요? 우리 앞에 계신, 갑니다. 우리 이대리님인가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장애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장애인이라고 나의 관점 바라보는 게 장애 감수성이 아니라 상대방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의 관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취약계층이에요. 혹은 여성이에요. 그렇죠? 또 상대방이 노인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인권의 관점, 인권 감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인지 감성으로 바라보는 거야. 나의 관점이라. 자, 장애 감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장애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해 보는 거예요. 장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고해 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장애의 관점에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이게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걸 그걸 장애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제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가면서 좀 더 깊이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장애 관점에서 어떻게 한대요?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함께 공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제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분들하고는 우리는 그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게 다를 거예요. 그렇죠? 바로 길 건너가는데 어떤 분들은 신호등만 빠지면 뭐 3분, 5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죠?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장애의 감성을 본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장애인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없앤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턱을 없앤다든지, 이게 장애 감성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우리가 한 5천만이라고 5,200만 되나요? 5,200만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몇 명일까요?
255만 명. 255만 명?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이에요. 아, 근데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셨지? 아, 앞에 있군요. 자, 어쨌든 정답 나왔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5,200만을 기준할 때 255만 명이면 한 5% 정도 이렇게 산출되겠죠. 대략적으로. 네, 50%. 전 세계 기구에서 발표한 장애인 인구수는요, 10%입니다. 자, 우리는 5%예요. 물론 이 여기서 나온 5%는 등록된 장애인. 근데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 세계적인 어떤 수치로는 전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여도 5%는 등록된 장애인.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이제 이렇게 개선되기도 하고 향상되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세계적인 수치에 맞게끔 우리도 이제 10%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017년 현재로 봤을 때 255만 명 등록된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된 장애인. 자, 전체 인구의 약 5% 되겠죠. 지금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가구당 한 가구는 장애인 가구다라는 거죠. 전에는 이제 4인 가족 기준일 때는 5가구, 예? 이렇게 4인 가구 이렇게 했을 때는 5가구당 한다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가구당 한 가구는 장애인 가구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가 많을까요? 후천적 장애가 많습니다. 자, 후천적 장애는 나와 있는 것은 73.3%라고. 자,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를 수반하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가 수반돼요. 잘 들리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잘 앞을 보지도 못할 수 있고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장애를 수반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장애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인한, 때로는 질환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들을 수반하게 된다라고. 선천적 장애는요, 자, 13%, 뭐 출생 당시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 부분 포함한다면 2.6%가 또 포함이 되겠죠. 때로는 원인 불명의 어떤 요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얼마든지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어느 때 어느 시에 또 장애를 수반하게 되고 또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가 잘 돼 있어야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 어느 시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아닌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가 언제 어떤 때 잠재적인 예비적인 장애인 아닐까요? 장애인 나와 전혀 다른 아니죠. 자, 잠재적 예비적 장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10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회사 밖에 나가서 또 가정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장애는 나와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잠재적, 예비적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시작!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공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틀리다. 아, 저 사람 나와 틀려. 외모도 틀리고 모양새도 달라. 이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학업을 하면서 학습을 받아오면서 틀린 그림 찾으세요.
틀린 단어 찾으세요. 틀린 용어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아까 서두에 우리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라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모가 다를 수 있어요. 또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 틀리다와 다르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네. 자, 그다음에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건 차이예요. 자, 이런 말이 있네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은 없앤다. 자, 우리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다름이에요. 다양성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다양성, 다름이에요.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우리는 그런 차이예요. 차이를 인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은 없애는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 아닐까요? 자, 장애에 관련된 용어만 우리가 바로 써도요, 활용해도요, 장애 인식계는 낼 수 있어요. 장애에 관련된 용어만 바르게 활용해도 말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우가 맞아요? 장애인이 맞아요? 장애자가 맞아요? 장애인이 맞죠? 그쵸? 많이 이제 장애 감수성이 높으시네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자란 말, 요즘도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장애자란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은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했잖아요. 장애인이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러 이제 장애우라고 하는 말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친 그 배려는 어떨까요? 상대를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그 노인 그 장애인분은 장애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불편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인마, 내가 네 친구야?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것이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장애자, 장애우는 적절치 않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그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우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거기 특별한 어떤 비전이나 철학하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깊이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말이 맞다는. 정신지체란 말 쓰나요? 우리 말 속에는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때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정신병. 정신이 좀 떨어져. 그 정신지체란 말은 그래서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을까요? 지적장애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셨죠? 네. 지적장애로 바뀌는 거예요. 지적장애. 자, 정신지체란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제가 다르게 써도 장애 감수성이 향상된다 그랬죠? 높아진다 그랬죠? 정신지체란 말 쓰지 않고요. 지적장애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 복지 카드를 받으신 분은 정신지체 2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받으신 분은 지적장애 몇 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 등급도 이제 바뀌었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눠주긴 했어요. 네. 자, 기본어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 쓰면 되나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청각장애. 그렇죠. 청각장애. 네. 네. 벙어리 어떤 말로 바꿔야 될까요? 언어장애. 네? 언어장애. 정답입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신. 언어장애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언어장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언어장애라고 하는 말 써야 됩니다. 소경, 맹인 이런 말 쓰면 될까요? 주적절한 말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휠체어장애인은 왜 부적절한 말일까요? 자, 5분에 공개하겠습니다. 휠체어장애인은 왜 부적절한 말인지 5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까지 장애는 의료적인 모델이었다면, 즉 치료만 해서 재활만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모델로 사회가 책임지고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관. 이제까지는 장애인분들 어때요? 수용하고 시설에 있고 그쵸? 이제 그런 제도가 아니라 정상화 이론, 탈시설화 이론, 통합화 이론 이런 거죠. 이게 사회 모델을 사회에서 장애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이런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 재활 모델, 치료만 하고 재활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립생활 모델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수혜적인 관점, 수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립생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항상 그분들의 결정권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도움이 혹시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다라고는 그러니까 자립생활 모델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는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나요? 장애의라고 하나요? 장애자라고 하나요? 장애인 정답이에요. 아, 자, 그러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비장애인. 야, 이제 장애 감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셨어요. 비장애인이라는. 자, 장애인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비장애인인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일반인 이런 말을 쓰셨어요. 또 어떤 말을 쓰셨어요? 정상인 이런 말을 썼어요. 그쵸? 이런 말들은 장애인 감성에서 좀 부적절한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장애인. 이게 장애 감성에 맞는 세련된 말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비장애인 이런 말을 쓰셔야 되는 거죠. 네. 자, 함께하는 세상 우리는 꿈꾸지 않나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꿈꾸지 않나요? 여러분 그 멋진 하모니를 이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나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는요 많은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각각의 악기들은 다 다양한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음이 색깔이 다 달라요. 물론 음역도 다르겠지만. 근데 악기에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다양한 악기들은 엄청난 하모니를 이룹니다. 웅장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아주 섬세한 은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 다르지만 음색도 다르고 음역도 다르지만 그러나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거죠.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모양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나와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세상, 멋진 하모니를 이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나요? 바로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동영상을 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봅니다. 네. 우리 마음에서 편견을 빼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배려를 더하면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편견이라는 마음의 장애를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차별로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일반 학생이랑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걸 갖고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보조견이라고 이해하지 못하시고요. 애완견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무조건 오면 오지 말고 하고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못하면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따라들을 수 있는데요. 휠체어 탔다는 이유로요. 나하고 얘기를 안 해요. 무엇이 차별인지 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차별에 그들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미선 씨. 채용시험 당일 긴장은 됐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라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1시간 안에 답안지를 쓰고 나가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채용시험을 본다든지 시험의 각종 시간은 1.5배의 시간을 할애해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정답을 알고 있어도 옮겨 적는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각장애는 점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점자로 되어 있지 않은 시험지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약시인 경우에는 가까이 들어보면 좀 얼마나 불편하시게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겠죠. 그래서 1.5배를 할당해 드리는 거, 할애해 드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장애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떨까요? 동일하게 1시간 안에 시험 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안경을 썼잖아요. 제가 안경을 벗잖아요. 그럼 판단이 떨어져요. 흐려져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일시적인 그런 안경을 벗은 불편함인데도 제가 판단할 때 상황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잘 안 떠오르기도 하고요. 멍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장애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또 그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배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만 동일한 점수, 동일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장애는요, 우리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은 몇 가지일까요? 15개. 다 알고 계셨네. 15가지. 선행학습 하셨나요? 네. 15가지 했습니다. 15가지 중에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두 부계로 대분류합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해야 크게. 자, 정신적 장애는 딱 3개입니다. 그러면 신체적 장애는 몇 개일까요? 10개. 어떻게 하셔요? 자, 신체적 장애 12개, 정신적 장애 3개입니다. 그럼 정신적 장애는 딱 3개니까 한번 볼게요. 정신적 장애는요, 지적 장애. 아까 정신지체란 말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네, 지적 장애. 그 다음에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법에 관련된 법에 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해서 발달장애라고도 합니다. 자, 발달장애라는 용어도 같이 들어보십시오. 자, 정신적 장애는 몇 가지? 3가지.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해서 발달장애라고도 한다는 거. 예. 자, 신체적 장애는 1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신체적 장애는요, 또 내부장애, 그러니까 내부장애, 외부장애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신체 바깥에 있는 장애, 우리 신체 안에 있는 내부 장애, 이렇게 2가지로 나옵니다. 자, 외부 장애가 몇 가지일까요? 6가지예요. 그 내부 장애는요? 6이죠. 자, 그래서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 6개, 내부 장애 6개, 이렇게 해서 12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정신적 장애와 함께해서 15개의 장애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 외부 장애만 살짝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겉에도 볼게요. 어떤 장애가 있죠? 시각 장애 있죠? 네, 또 청각 장애 있죠? 또 언어 장애 있죠? 또 안면 장애라는 게 있어요. 안면. 자, 얼굴에만 벌써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 신체적 장애 중에 외부 장애는 4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자, 뭐 절단, 혹은 마비, 변형, 이런 건 무슨 장애라고 할까요? 지체 장애죠. 지체 장애. 그렇죠? 실제 타신 분, 이제 척수 장애, 혹은 척추 장애, 이런 분들은 이제 실제 타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절단, 마비, 변형. 이게 몸이 이렇게 굽으신 분도 있고, 그쵸? 이렇게 변형을 가져오신 분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지체장애죠. 또 하나가 있다면, 변장애라고 그러려고 했죠. 그렇게 있고요. 내부도 마찬가지. 내부도 마찬가지 6가지가 되어 있다. 뭐 시간상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보시고 넘어갈게요. 네. 자, 장애에 대한 에티켓.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체어 장애인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나요? 아니요. 실체어 장애인과 실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체어 장애인 할 때하고 실체어 이용 혹은 실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자, 실체어 장애인은 뭐가 더 부각돼요? 실체어가 부각되지 않나요? 실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누가 주체죠? 그렇죠. 그게 장애의 감성이라는 거죠. 실체어 장애인 우리가 무심결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실체어라는 게 더 부각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부각되지 않지 않나요? 그 실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실체어 이용 장애인 이렇게 쓰시는 게 에티켓이고, 그렇죠? 장애 감성을 높이는 그런 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각장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청각장애는 마침 절대 이제 맹인, 소경 이런 말은 절대 쓰지 않죠. 그렇죠? 뭐 귀머거리 이런 것들 전혀 이런 말들은 전혀 쓰면 부적절한 말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소통을 위한 소통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장애 감성을 가지고요. 장애인분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장애라는 편견을 내려놓으면 능력이 보인다라고 하는 강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동의 가능하세요? 장애라고 하는 편견을 내려놓으면 그 안에 능력이 보입니다. 이 말 동의되나요? 동의되는 분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편견을 내려놓으면 능력이 보여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남이 가지지 않은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편견만 내려놓으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는 법으로 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면요, 아주 처벌받습니다.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고용상의 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동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동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이동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보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 차별인 거죠. 자, 아까 우리 나왔잖아요. 뭐 장애라고 하니까 뭐 오지도 말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이거 이제 차별이죠. 시각장애고 막 쓰라 그러는데 시각장애 뭐 어디다 어떤 칸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 그것도 못 쓰면 가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고요. 바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 또 장애인에 대한 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비장애인들은 어떨까요?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타신 분은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그 건물 안에 경사로가 없어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 뭐 채용한다든지 동일한 조건에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자,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장애 감성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경사로 설치해야죠. 엘리베이터 설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거죠. 정당한 편의 제공.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 이제 이 법에 의해서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쵸?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다 되어 있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장애인분들이 어느 누구나가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불평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히 고용상에, 고용의 입장에서, 또 교육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평등을 경험한다는 거죠.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장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존엄성을 이제 손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며칠 전이었죠.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분이 직접장애인분을 막 폭행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사진 찍고 어느 누구도 그걸 말리러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만 봤군요. 네. 네. 그러게 이게 폭력과 학대 또한 편견의 어려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어떤 어려움을 할까요?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나 이런 데 수용된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경우들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장애복지가 어떻게 해요? 탈시설화되고 있죠.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까 사회 모델이라는 말씀드렸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델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장애에 대한 그 장애 문제로 인권의 문제가 손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 나라마다 준수하게 돼 있거든요. 협약 이런 것도 준수하게 되잖아요. 각 나라도.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요? 장애인의 존엄성, 자율권, 자립, 차별 금지, 사회 참여와 통합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평등, 접근성도 보장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시화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다. 자, 채용 과정에서도 정보 제공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또 어떻게? 장소도 마찬가지. 접근 가능해야 되잖아요. 면접 시험 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보조기구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 시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동일한 시간 내에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한 그 접근 가능한 장소를 미리 이제 선정해 놓고 뭐 면접을 본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이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장의 접근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동 가능한지,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돼요. 화장실 이용하는데 적합한지. 그 저희 기관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의 경사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왜요? 약간의 턱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실체어가 이동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는데 적합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의사소통의 업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작업장에서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을까요? 비장애인 중심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작업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장애인이 계시다면 장애인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 거고 작업 지시서 그렇죠.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당한 그 편의 제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필요한 보조수단 아까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점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시간도 난이도 이런 것도 시간 평가도 1.5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업무 배치도 마찬가지. 네. 자, 이제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라는 말 속에서요. 자, 장애인의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예요. 인권이에요. 이게 침해당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인권 침해당하면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분노하잖아요. 그런 거 동일한 거예요. 자, 장애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소하는 겁니다. 자, 국가인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정 권고를 합니다. 안 들으면요, 법무부 장관이 통보합니다. 안 들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정명령을 발동하게 되고요. 어떻게? 불이행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적 제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30명 이상의 사업장은요, 고충처리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장은 50명인가요? 그러면 이제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업장은 10명밖에 안 되니까 안 둬도 되나요? 자, 그런 마인드로 장애인분들이 직업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업생활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수하고 처리해주고 장애 감수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죠. 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시작했어요. 90년도에. 근데 2000년도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하고 직업재활법을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법이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이제 명명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장애인분들의 직업재활의 범주에까지 이제 확산시키고 거기에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금지 등을 이 법에,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얼마든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취업 가능하게, 그리고 그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게 되면 편의 제공을 다 마땅히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법제화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답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그랬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까지, 가태료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네. 자, 우리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 목적은 우리 서두에 같이 참고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재활이요. 장애인 복지법에는 일상 사회생활이라 했잖아요. 일상생활이니까 사회생활. 근데 직업재활법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업재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얼마든지 직업재활 할 수 있다, 직업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명시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에는요, 장애인의 생존권이라든지 노동권을 보장해라. 여러분, 그 생활권이나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와 결부가 될까요? 재정하고 결부되지 않나요? 전문용어로 돈 아닌가요? 여기는 돈이라는 것에 전혀 이제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가져라. 정부나 모든 단체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장애인의 자아 실현을 이루도록 법, 제도, 모든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스로 자립할 어떤 그 권리들을 실현하도록 만들어라, 제도화시켜라, 정책화시켜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 노동 경력과 보호소 통상적인 삶, 그러니까 통상적인 삶,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장애라고 해서 차별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예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나라는요, 장애인을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거죠. 매년 좀 다른 추세를 갖고 있지만, 자, 최근에는요, 공공기관,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요, 3.4%를 장애인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슨 제도라고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은 만큼 어떻게 돼요? 부담금이라고 그랬죠. 부담금을 과태료로 내게 되어 있어요. 자,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있어요. 장애인 의무제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달성하지 못한 그 비율만큼 뭐예요? 뭐 낸다고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요,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장애인 한 분 한 분에게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장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동할 수 있도록 45인수, 50인수 버스도 아예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작업 환경을 변화시킨, 장애인분들이 작업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비용 다 지원합니다. 여러분, 장애인분들을 의무 고용해서 지원을 받는 게 나아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지 않아서 아예 고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법은 이미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 근데도 뭐 생산성 하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차라리 고용 부담금 내고 말지,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하는 세상, 하모니로 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뭐 했을 때? 의무 고용하지 않았을 때. 자, 한번 이제 비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몇 %요? 3.4%를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다. 자, 민간은요? 3.1%. 민간 기업체는 3.1%를 의무 고용하게 됩니다. 자,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혜택들이 지원이 있다라는 사실. 네.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장애인 의무 고용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상상되고 있다. 이게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많이 이제 상상되면서 이런 숫자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자, 보세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줍니다. 경증 남성일 때, 경증 여성일 때, 중증 남성일 때, 중증 여성일 때 각각 30, 40, 50, 60.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지원금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요,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정부가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시설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이나요? 통근용 승합차 이런 구입, 이런 것도 다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장애인분이 일하고만 싶다면 장애인분한테 뭘 한다고요? 취업 알선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장애인 직업학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장애인 직업학교, 장애인 재활 직업학교 뭐 훈련 교육기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일하고자 이런 의지만 있다면 이 법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어. 자,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중증 장애인에게 이제 만약에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 가잖아요. 회사까지 갈 때 우리가 왜 장애인 활동 지원 사람 말 들어보셨죠? 자, 어르신들은 요양보호 사람 말 들어봤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까지 가기 전까지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회사에서 가면 근로지원인 제도라고 해서 회사에서 만약에 실적 타신 분이 선반에 뭘 끊어내면 어렵잖아요. 그럼 근로지원인이 가서 끊어주고 작업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원인을 또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인 고용 이렇게 지원 고용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공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근로장애인, 근로지원인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근로지원인 제도 여기 있죠. 이분들은 그 장애인분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시게 해서 그래서 마음껏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취업 패키지 이런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사업주하고 매칭해서 그런 이제 훈련도 시켜주고 이 비용은 다 누가요? 국가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무 고용을 이루어서 그 많은 혜택을 오히려 누려야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 그렇죠? 장애나 비장애나 그렇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뭐 통역부터 이런 거 다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사례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LH에서요 작년에 그 장애인을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분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혼자 계신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에게 1대1 매칭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뭘 한다? 말벗을 해드리는 일을 해요. 그럼 그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중년에 또는 장년에 그 장애인분에게 뭘 줘요? 소득을 또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용에 상당히 취약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하고 말벗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LH에서 좋은 선례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보면 자,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기관들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에 진출하는데 청년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청년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이제 가서 휠체어를 이렇게 조립해 주는 일도 하고요. 청년 장애인들이. 그래도 청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너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 청년 장애인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보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우수 사례로 했던 적이 있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채용해요. 저는 제 사례를 드리고 이제 마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20대, 지금은 이제 쟤를 만난 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저를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뭐 20대 후반인데, 이분은 성폭력 피해자로 저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처음에 올 때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손톱만 맨날 이렇게 뜯으셨어요.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제 심리 지원도 하고요. 많은 지원을 했어요. 4년 됐나요? 외국계 기업 M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래서 처음에 40만 원도 받고 또 시간에 늘려가면서 80만 원 받았어요. 지금은 200만 넘게 월급을 받아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 회원을 만나면 그 회원은 이제는요, 손톱 뜯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니큐어를 바르고 왔어요. 화장도 하셨어요. 아주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는 항상 간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저보고 간식 드시래요. 직업 재활이 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 확보되니까 상당히 많은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장애라고 하는 편견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능력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업에서도요, 이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게 기업의 목적 아닐까요? 2인 추구, 이거는 좀 맞죠. 그걸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지 않나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하는 세상, 멋진 세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사회적 가치, 우리 공동의 가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장애, 정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혹시 기업 내에 장애인 차별이 있지 않은지, 편의 제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에 관한 모든 법과 제도를 같이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펼쳐갔습니다. 혹시 질문 안 받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구 같은 아빠, 다정한 남편, 행복한 남자 박기혁 있습니다.